안녕하세요. 글을 처음 남겨보는 40대 남자입니다. 최근에 속 시원한 일을 겪으면서 저도 사연 하나 올려봐야지 생각하고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네요. 살면서 그놈을 떠올리면 처음 몇 년은 이가 갈리고 뼈마디 하나하나가 시려왔어요. 언젠가는 내가 그놈에게 살 떨리는 원수를 갚아줄 날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1년 전에 그 원수를 갚게 되었습니다. 그 원수 같은 놈을 처음 만난 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벌써 20년도 훌쩍 넘은 일이지만 그때 일만큼은 억울하고 서러워서인지 기억이 생생하게 나네요. 저는 부모님이 8살 되던 해 이혼을 하시고 할머니 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라서 부모님이 왜 이혼을 하셨는지 기억은 잘 못하지만 아버지가 매일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때렸던 것은 기억이 나네요. 그런 날이면 온 집안의 물건들이 하늘 위를 날아다니며 깨져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워서 장롱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한참 두 분의 고성이 오고 간 뒤에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잠이 든 뒤에야 장롱 밖으로 나왔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때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큰 소리가 오가지 않은 할머니 댁이 마음에 들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할머니 댁에 보내놓고 매일 술로 사셨어요. 결국은 제가 12살 때 간경화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엄마는 아빠의 이혼 후에 다른 분과 재혼하셔서 이복 동생을 낳았죠. 그런 상황이니 제가 갈 곳은 할머니 댁 말고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키우시면서 작은 분식집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을 시장 옆에 작은 건물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그나마 고정 수입이 있으니 저를 키울 여력이 있으셨죠. 그래서 언제나 저를 길러주고 보살펴주면서 예뻐해 주신 할머니에 대한 애정 또한 남달랐어요. 어려서 부모님과 살면서 받을 수 없던 애정을 그때 할머니에게 받으며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 덕에 엇나가지 않았던 것 같네요. 새벽에 일어나 할머니가 조용히 집을 나서시면 저도 벌떡 일어나 할머니 가게로 함께 갔습니다. 철이 들면서부터는 할머니의 일을 돕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어린 네가 할 일이 아니라며 한사코 말리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머니를 돕는 게 너무 즐겁고 또 행복했었어요. 일을 도와드리고 후딱 씻고 학교로 달려가고는 했죠. 그럴 때면 할머니께서는 제게 말하셨습니다. 현수야, 네가 공부를 잘하는 게 할머니는 제일이야. 그래야 나중에 네가 잘 되지. 네, 할머니.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공부도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는 했습니다. 학교에서 상장을 가져가면 할머니는 활짝 웃으시며 말하고는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현수가 또 상장을 받아왔네. 귀여운 내 새끼. 현수야, 할머니는 말이야. 네가 희망이야. 이렇게 떡하니 상장을 벽에 걸어놓으면 시장 안악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니? 나는 딱 그 맛으로 산다. 너를 키우는 맛으로. 잘 자라줘. 고맙다, 내 새끼. 그렇게 말하며 저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할머니, 저 공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효도할 거예요. 그래, 장하다 우리 손주. 꼭 성공해서 잘 살 거라. 할머니의 한마디가 저를 웃게 하고 저의 한마디가 할머니의 보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에게 사랑받고 학교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습니다. 딱 여름방학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던 고2 여름, 그놈이 우리 반으로 전학을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의 여름은 제게는 잊을 수 없는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처음 그놈이 교실로 들어설 때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우리는 그 녀석의 반항기가 가득 실린 날카로운 눈빛에 당황하기도 했죠. 당시 텔레비전에서는 일진의 행패와 학교 폭력 문제를 자주 다루었습니다. 교실로 들어오는 그 녀석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전학을 오면서 첫날부터 교복 바지를 딱 줄여 입고 교복 단추는 몇 개나 채우지 않은 채로 들어왔습니다.
교탁 옆에 서서 모두를 하찮게 쳐다보는 눈빛에 저 녀석은 일진이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 정도였죠. 전학 온 첫날부터 학교에는 그 아이가 사고치고 전학 온 게 아닌지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녀석에게 가까이 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저희 학교에는 당시에 학교를 주름잡는다는 일진이라는 애들이 없는 몇 안 되는 학교였습니다. 있어봤자 조금 잘 노는 애들이라고 해야 하나? 명랑하고 학급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도였지 사회 문제가 되는 그런 친구들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잘 노는 그 아이들에 제가 포함되어 있었죠. 친구들과 잘 놀면서 공부까지 항상 상위권이니까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신기해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같은 중학교 출신으로 중학교 때부터 친하던 녀석들이라 저희 집 가정 환경도 잘 알고 할머니와도 잘 아는 녀석들이었죠.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종종 할머니의 분식집으로 가서 떡볶이도 먹고 공부도 함께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니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더군요.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를 해야 했지만 늦게까지 홀로 장사를 하는 할머니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말을 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가고는 했죠. 딱 그 녀석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평범하게 지냈었습니다. 확실히 그 녀석이 전학을 온 뒤 밤 분위기가 낮게 가라앉았지만 친구들과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과 함께 놀아주고 사고 쳐주는 친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 녀석은 얌전히 교실 뒷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녀석이 가끔 하는 행동은 고개를 빼꼼히 들고 교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를 지켜보는 정도였었죠. 제 성격상 그런 녀석이 처음에는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전학을 와서 학급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몇 번 말을 걸면서 그 녀석과 친해지기로 했습니다. 겉모습은 껄렁껄렁해도 속은 정반대인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할머니께서 항상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요. 저는 살며시 그 녀석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우여가, 나는 김현수라고 해. 벌써 전학 온 지도 며칠 된 것 같은데 이제야 인사를 하네? 잘 지내보자. 그 녀석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숙이고 있던 몸을 똑바로 세우고서 인사를 하더군요. 그래, 반갑다. 네가 잘 지내보자고 하니까 나도 너랑 잘 지내볼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생각보다 나쁜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 학교에서 강제 전학을 왔지만 왜 전학을 오게 되었는지는 제게 말을 안 하니 저도 딱히 물어보기가 그렇더군요. 그래서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나 보다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하고 더 그 녀석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나쁜 녀석이 아닌 걸 알았으니 저는 저와 친한 친구들을 소개해주면서 다 같이 친하게 지내보자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과 제 친구들과 함께 뭉쳐 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부터 그 녀석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꺼려진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래도 잘 지내보자 말하며 친구들을 다독였어요. 그렇게 그럭저럭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다가 여름방학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이라고 해봤자 잠깐 일주일 정도 쉬다가 학교를 다시 나와야 할 게 무의미했지만 그래도 밤 10시까지 하는 야간 자율학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방학 일주일 동안 자신의 집 별장으로 놀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렵다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할머니가 허리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수술을 미루다가 제 방학에 맞추어서 수술 일정을 잡으셨죠. 그래서 방학 동안 제가 할머니의 병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못 갈 것 같아. 할머니 허리 수술이 잡혀 있어서 내가 간병을 해야 할 것 같아. 너희들끼리 재미있게 놀고 와. 제 사정을 모르는 그 녀석은 왜 간병을 네가 해? 라는 의문의 표정을 저에게 짓더군요. 야, 왜 할머니 간병을 네가 하고 그래? 사람 써. 그럼 되지. 부모님께 사람 붙여달라고 해. 저는 그제서야 그 녀석이 제 집안 사정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아, 나는 부모님이 안 계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어서 간병을 붙일 사람이 없어. 돈도 그렇고 내가 하는 게 더 낫지. 다른 사람은 할머니가 불편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아직도 그 녀석이 그때 짓던 그 오묘한 미소가 머리에 잊혀지질 않네요. 뭐랄까, 기분 나쁘게 한쪽 입꼬리만 살짝 들어올리는 그런 미소 있잖아요. 친구들은 제가 별장에 가지 못한다고 하자 친구들도 별장에 가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때까지 그 녀석은 제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저 말고 제 친구들은 다들 잘 살았거든요. 한 녀석은 부모님이 건물 상가 임대업을 하셨고, 다른 녀석은 대기업 간부의 아버지와 어머니, 또 다른 친구는 부모님이 한의원을 운영하는 등 집도 잘 살고 놀기도 잘하는 녀석들이라서 저희 집도 당연히 그 정도 수준인 줄 착각했던 겁니다. 친구들은 항상 저를 중심으로 모였기에 그 녀석 눈에는 제가 리더처럼 보였나 봅니다. 자신은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셔서 부자라느니 그런 이야기를 자주 꺼낸 시점이 바로 딱 그 여름방학 사건 뒤부터였습니다. 야, 그거 아냐? 우리 아빠 회사에 부모가 다니는 애들 여기 몇 명이나 있는지 한 3명은 있는 것 같은데 누군지 알려줄까? 그 녀석은 꼭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그 기분 나쁘게 한쪽 입꼬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기분 나쁜 미소가 보기 거슬렸지만 굳이 그 녀석에게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그런 걸 알아야 하는 거야? 부모가 뭘 하든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 녀석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제 어깨를 툭 치면서 말했죠. 야, 너는 그래서 안 된다니까. 부모가 하는 일은 계급이야. 우리 아빠는 사장, 그 녀석 아빠는 우리 아빠 따까리. 그러니까 그 녀석은 내 따까리도 되는 거지. 그 녀석은 그런 말을 정말 쉽게도 내뱉는데 어이가 없었죠.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거기는 엄연히 직장이고 여기는 학교인데 그렇게 연결짓는 건 무리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그 꼬락서니로 사는 거야. 야, 학교는 졸업하면 끝이잖아. 사회에 나가면 결국 돈이 최고야. 권력이라고. 제 친구들은 그 녀석이 그런 말을 할 때면 그 녀석에게 한 소리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최우혁, 너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안 배웠냐? 우혁이 너 현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기분 나빠.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리고 다른 애들한테도 그런 식 발언은 듣기 거북하다. 친구들이 정색을 해도 그 녀석은 자신의 집에 돈이 많다는 자랑을 하는 건 도를 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녀석 입장에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너무 다른 환경에서 살았고 주위의 친구들이 그런 녀석밖에 없었으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었을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툭 한마디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잠시 잠잠해지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이 그 녀석과 손절하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날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이 없었죠. 급식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몸장난을 치면서 놀았습니다.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제 손이 그 녀석의 턱을 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녀석이 대뜸 제 멱살을 잡으면서 주먹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어디서 거지 같은 게 나를 치려고 해. 네가 잘해주니까 진짜 친구로 보여? 친구들은 그 녀석의 팔을 붙잡고 말렸죠. 이게 진짜 적당히 안 하냐? 내가 전에 현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 와, 진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입으로 내뱉으면 다 말인 줄 알아? 친구들 눈치를 봐서 그런지 그 녀석은 제 멱살을 잡은 손을 놓더라고요. 그런 일이 늘어나고 그 녀석이 그룹에 끼어든 이후로는 저희는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성적이 한꺼번에 떨어지니 친구들은 점점 그 녀석하고 따로 뭉치기 시작을 하더군요. 야, 그냥 예전처럼 우리끼리 모이자. 우혁이가 끼고 나서는 분위기도 너무 험악해지고 애가 현수 무시하는 것도 보기 싫다. 나도 그래. 전에는 같이 모이면 공부도 하고 했는데 우혁이가 끼고 나서는 매일 놀기 시작하니까 성적이 팍 떨어졌어. 부모님께 한 소리 들었다. 그냥 전처럼 모여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지내자. 그래도 어떻게 대놓고 그렇게 무자르듯 자를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려주면 그 녀석도 달라지지 않을까 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안 놀아주면 저 녀석 예전처럼 혼자 지내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혁이 따시키는 거랑 뭐가 달라. 친구가 되었으니까 잘 말해보자. 아직 뭐가 잘못된 일인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 제 말에 마음이 안 내켜 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친구들은 알겠다고 하면서 무마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집안 사정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빼먹고 있었으니 제가 집으로 간 뒤 사정은 더욱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친구들은 점점 그 녀석과 따로 놀기 시작했나 봅니다. 제가 있을 때는 잘 지내다가도 제가 먼저 집에 가면 말도 안 걸었나 봐요. 그 녀석은 자신이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약이 바짝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화살은 가장 만만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다가도 저에게 괜히 시비 거는 말을 하면서 사람을 비꼬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이 날 것 같은데 오랜만에 뭉쳐서 영화나 보러 갈래? 재미있는 거 개봉했나? 야, 집이 가난해도 영화는 볼 돈은 있냐? 그것도 모아서 밥 사 먹을 돈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없이 살아도 그 정도는 아니야. 너처럼 넉넉하지 않다는 거지.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아. 또 부모님 없다며 할머니 혼자서 벌어서 너 먹여 살리는데 영화 안 보고 돈 모아야지. 그래야 효도하지.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녀석은 모든 세상을 비틀어서 보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여가 걱정은 고마운데 그런 말이 남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냐? 나 지금 네 말 되게 기분 나빠.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었으면 좋겠다. 네가 기분 나쁘면 내가 다 들어줘야 하는 거냐? 가난이 죄인 거야, 병신아. 그러니까 누가 부모도 없이 할머니랑 같이 살래? 가난하게 태어난 건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말해도 너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넌 뭐가 잘나서 내 위로 기어오르냐? 너 진짜 자꾸 그딴 식으로 말할래? 다른 사람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이야. 그러니까 내가 왜 거지인 네 기분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거냐고. 기분 나쁘면 나보다 부자가 되어 보던가. 우와, 진짜 이 새끼 인성 썩었네. 현수야, 미안한데 나는 더 우혁이랑 친구 못하겠다. 뭔가 발전이 보여야 기다려주고 하지.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뭘 기대하라는 거야? 나도 그래. 이번 주말에도 우혁이 빼고 우리끼리 영화 보러 가자. 친구들은 그 녀석 앞에서 대놓고 절교 선언을 하더군요. 그렇게 친구들이 그 녀석을 대놓고 무시하자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학교에 빠지자 그래도 몇 달 친구로 지내서인지 그 녀석이 걱정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고 혹시 사고라도 나진 않았는지 걱정도 되었죠. 혹시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서 상처받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녀석을 친구로 생각하던 건 저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하교를 하고 할머니 가게로 들어서자 엉망이 된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꼭 술 먹던 아저씨들이 서로 싸우다가 엉망이 된 것처럼 여기저기 떡볶이 국물이 튀어 있었고 할머니는 떡볶이 국물이 튄 바닥을 닦고 계셨죠. 저는 서둘러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굴러다닌 식기들을 주워들며 할머니께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싸움이라도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이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할머니는 저를 보면서 깊이 숨을 내쉬면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현수야, 너 불량한 애들이랑 어울리고 그러니? 아까 너의 친구라고 하는 애가 와서 떡볶이가 맛이 없다느니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느니 그러면서 이렇게 난장판을 치고 갔다. 혹시 걔랑도 친구야? 이 할미는 처음 보던 친구던데 절대 불량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안 된다. 못된 놈이 친구들을 서너 명 데리고 와서는 이렇게 난장을 치는데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두고는 이거면 됐죠 하면서 가는 게 아니니? 얼마 전부터 네가 말한 친구가 걔인 것 같은데 애가 영 쓸모가 없겠더라. 네 친구라는데 바로 신고하기도 그렇고 너한테 일단 물어보려고 기다렸다. 할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녀석이 누군지 짐작이 가기 시작했으니까요. 학교를 빠지고서 한 일이 이런 일이라니. 이제 그 녀석이 친구로도 인간으로도 안 보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 말할게요. 일어나세요. 허리 아프세요. 제가 치우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다 치운다고 그러는 거니? 너는 손대지 말고 가서 공부해. 이런 건 내가 해도 충분해. 저는 억지로 할머니를 일으키고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학교에 가면 그 녀석의 집 주소를 알아보고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가만히 있자니 분해서 피가 끓어오르는 겁니다. 저에게 그러는 것은 용서해도 할머니를 건드리는 것은 절대 용서 못할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그럴 필요 없이 그 녀석이 학교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녀석을 보자마자 바로 날려가 날라차기로 녀석의 얼굴을 날려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저에게 맞은 녀석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야, 네가 우리 할머니 분식집 엉망으로 만들었냐? 불만 있으면 나한테 해야지 왜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라는 거야? 녀석은 비틀거리면서 일어나서 저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저는 다시 주먹으로 그 녀석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씨, 너 싸움 배웠냐? 좀 치네. 싸움? 그건 너 같은 양아치 같은 새끼나 하는 거고 나는 스포츠를 배웠다. 너는 좀 예의범절 좀 배워와라. 시비 좀 그만 걸고. 녀석은 달려들어 저를 엎어뜨렸지만 저는 다시 그 녀석의 위로 올라타서 그 녀석을 때렸죠. 녀석의 입에서 피가 나오더니 앞니가 부러졌는지 흰 옥수수 알맹이 같은 걸 뱉어내더군요. 야, 너희들 지금 학교에서 뭐 하는 거야, 어? 이것들이 겁도 없이 싸움해? 저희는 교무실로 끌려가야 했고 곧 할머니와 녀석의 어머니가 학교로 소환되어 와야 했습니다. 교무실은 녀석 어머니의 비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내 아들 얼굴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냐고요? 어떻게 사람 얼굴을 그리고 앞니가 2개나 빠지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애가 학교에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사람만 패고 있고 우리 아들 이런 짓 당하게 하려고 이 학교 보낸 거 아니라고요?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 가르쳐서 일어난 일이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할머니가 그 녀석의 어머니께 싹싹 비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조금만 더 참을 걸 참았으면 할머니가 비는 일은 없었을 텐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그 녀석이 희죽거리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순간 조금 더 패줄 걸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결국은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위기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부모도 없고 가난한 저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리가 없었어요. 평소에 저를 예쁘게 보던 담임이나 교감 선생님도 저의 잘못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의 어머님과 바쁘게 주고받는 눈빛을 보아하니 촌지를 받은 게 분명해 보이더군요. 이건 명백한 현수의 잘못입니다. 어디서 신성한 학교에서 싸움을 벌입니까?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이곳은 학문을 성취하는 곳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계속 제 반에 그리고 학교에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김 선생. 참 옳은 말 잘하셨습니다. 한번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은 또 그럽니다. 어릴 때 싹을 잘라버려야죠. 저는 돈에 못 이겨 교육자가 지녀야 할 자존심을 버린 두 분을 보고 더는 이 학교에 다니기가 싫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아직 어린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직 치기 어린 혈기에 사고친 걸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생님과 그 녀석의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눈이 돌아버리고 말았어요. 할머니, 저 사람들한테 왜 빌어요?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들인데. 당장 일어나요. 저는 소리를 꽥 지르고 할머니를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학생으로서 두 분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존경심이 땅으로 떨어졌네요. 돈이 뭐라고. 한 번도 제가 왜 저 녀석을 때리게 되었는지 물어보셨나요? 물론 제가 친구를 그것도 학교에서 때린 건 100번 양보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보여주신 모습을 보니 제가 스승님을 잘못 골랐네요. 자퇴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서요. 퇴학을 당한 게 아니라 저는 스스로 자퇴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눈물을 흘리셨어요. 가서 빌어라, 현수야. 이렇게 학교를 그만두면 어쩌자는 거니? 네 미래는 생각 안 할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할머니는 제가 저렇게 양심 없는 사람들 밑에서 공부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걱정 마세요. 검정고시 볼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 살아야지. 학생은 학생에게 맞는 곳이 있는 법이야. 저도 사람 속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다운 사람들 속에서 살고 싶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할머니의 가게를 도와드리면서 틈틈이 검정고시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러는 사이에도 그 녀석은 자신의 예전 친구들을 이끌고 가게로 다시 찾아와 할머니를 향해 깽판을 치는 겁니다. 저는 그 녀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찾아와.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다른 이도 빠지게 만들어줄까? 해볼래? 왜? 이제 나 때리고 감방에 가려고? 엄마가 그때 경찰에 신고한다는 거 내가 그래도 몇 달의 정을 생각해서 그러지 말라고 한 거야. 알기나 하냐? 야, 담임이랑 교감 봤지? 너 평소에 이뻐하더니 우리 엄마가 몇 푼 찔러주니까 바로 너 버리더라? 현수야, 이게 계급이고 이게 현실이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올라오는 곳에 내가 사는 거라고. 그러네. 어쩐지 구린내가 나는 게 사람이 아닌데 사람 대접해줬었네. 다시는 오지 말고 꺼져. 저는 그 녀석을 밀쳐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희죽거리며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시끄럽고 가게나 빼. 이 건물 우리 엄마가 샀어. 네 할머니는 꼭 자리도 안 좋고 목도 안 좋은데 가게를 차리냐? 좀 좋은 데서 장사하면 좋았을 건데 헛돈 쓴 게 아니면 좋겠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 녀석을 노려보았습니다. 온전히 저희를 내쫓고 괴롭히고 싶어서 건물을 사다니 인간이 아니었죠.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장사를 하던 낡은 가게에서조차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생계가 사라지자 제가 나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자퇴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취업이 쉽도록 검정고시를 하루라도 빨리 따야 하는 것이었죠. 매일 밤 열심히 공부한 저는 검정고시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합격 통지서를 보고 할머니는 그제야 완전히 안심하시더군요. 검정고시에 합격하니 겨우 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 2년은 직장에 들어가 일단 돈을 벌자 싶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저에게 서류를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기 알아보니까 구청의 허가를 받고 노점상을 할 수 있다는구나. 가게 보증금 받아놓은 거 있으니 이걸로 노점상을 해볼까 한다. 하지만 노점상은 춥고 힘들 거예요. 할머니 아직도 허리가 시리다면서요. 오래 서서 일해야 하는데 가게에서 일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래도 평생 해오던 일을 안 하자니 너무 힘이 든다.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늙지도 않고 너 대학 등록금이라도 벌지. 그 시험 보면 너 대학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대학은 애초에 포기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저를 대학까지 보낼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 대학 안 갈 거예요. 지금이 좋아요. 지금처럼 일하면서 돈 벌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대학을 왜 안 가? 그럼 지금처럼 살겠다는 거냐? 너처럼 똑똑한 애가 대학을 안 가면 누가 간다니? 대학 간다고 꼭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들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도 할머니가 걱정되는 겁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울 텐데 하는 생각 말이죠. 아직도 허리 건강도 나쁜데 노점상은 일반 가게보다 몇 배는 더 힘들잖아요. 상하수도가 없는 노점상은 물을 사용하려면 멀리 나가서 길러와야 했기에 허리가 안 좋으신 할머니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할머니를 도와 장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제가 장사를 하겠다니까 또 노발대발하셨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거기서 너한테 뭐라고 하더냐? 학교 그만두었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야? 할머니는 또 제 걱정부터 하셨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장사를 배워보고 싶어서요. 할머니한테 장사 기술이나 배워서 사장이나 되어볼까요? 싱거운 소리 하지 마라. 장사가 아무나 한다니?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인데 이걸 한다고 해. 차라리 다른 직장 알아봐.
이번에 대학이나 가던지. 장사가 얼마나 힘들고 고된데 너까지 일을 한다고 하니? 할머니는 평생을 하셨잖아요. 아마 저도 할머니 닮아서 타고났을 수도 있잖아요. 정 그렇게 걱정되시면 딱 몇 년만 해보고 안 되면 깨끗이 접고 대학 갈게요. 어때요? 허락해 주실 거죠? 할머니는 제 고집에 못 이겨서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노점상에서 같이 떡볶이와 분식을 팔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장사가 안 되고 할머니를 도와서 일하기는 했지만 노점상이라서 단골이 생기는 게 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굳은 날에는 아예 장사를 못할 때도 있으니 가게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과 노점상은 정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았죠. 그렇게 몇 달을 고생하니 저희에게도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이 늘기는 했습니다. 할머니가 떡볶이를 오래 만들기도 하셨지만 재료를 허투루 쓰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할머니는 고추장을 직접 만들어 쓰셨어요. 장맛이 바뀌면 맛도 바뀐다고 항상 고추장을 만드시면서 장사를 하셨죠. 그래서 저희만의 고유의 맛이 있었습니다.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찾아오는 손님이나 그리고 예전 가게를 할 때 손님들도 노점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점점 단골 손님이 많아지니 몇 년 만에 가게를 오픈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어요. 번듯한 가게를 오픈하고 보니 마음도 뿌듯하고 할머니 또한 저에게 공부하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가게 오픈하고 몇 년을 바쁘게 장사를 할 때였습니다. 깔끔하게 정장을 갖춰 입은 분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니 떡볶이를 시키시는 겁니다. 저렇게 정장 입은 분들도 떡볶이를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반쯤은 신기하게 쳐다보았죠. 그분은 떡볶이를 다 드시고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장님, 소문대로 떡볶이가 너무 맛있네요.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으시나요? 특별한 비법이요? 비밀이라고 하면 고추장을 저희가 직접 담근다는 걸까요? 그것 말고는 특별한 레시피는 없습니다. 역시 그래서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군요. 혹시 저희와 계약하고 프랜차이즈를 내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말을 듣고 우리 집 떡볶이가 다른 떡볶이들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사분에게는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말을 했어요. 제 스스로 프랜차이즈를 차려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거든요. 장사가 끝난 오후에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에 관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고유한 맛을 어떻게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여러 점포를 유지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더군요. 그러면서 유통과 공장형 재료를 만들 것 등등 생각보다 복잡한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국가 사업으로 청년 지원을 받아서 공장을 세우고 할머니의 장맛을 유지하면서 고추장을 대량 생산하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매달리는 동안은 할머니께서 사람을 써서 가게를 운영하셨죠. 그렇게 2년 정도를 공들인 결과 할머니 장맛을 유지한 떡볶이 소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떡볶이 소스를 만들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니 특색 있는 소스 덕분에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다고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자리를 잡아가고 사업이 안정을 찾아가니 점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에도 발을 넓히게 되었어요. 요식업 중심의 프랜차이즈를 개발하는 업체로 키워나가고 싶었죠. 좋은 아이템을 발견하면 그것을 다시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새로운 프랜차이즈 사업체로 오픈하는 겁니다. 떡볶이 사업의 뒤를 이어 핫도그 사업까지 대박을 치게 되면서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년 전에 저는 새로운 프랜차이즈점을 오픈하면서 그놈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프랜차이즈 사업주를 모집하는 설명회를 열게 되었죠. 한참 설명하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저를 보고 그 녀석도 놀랬는지 제가 쳐다보니까 고개를 쓱 돌리면서 제 얼굴을 회피하더라고요. 저는 설명회가 끝나고 일부러 그 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를 본 그 녀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죠. 저는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권했습니다. 잘 살았어? 어떻게 이렇게 만나지? 나는 너를 다시 만날 줄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참 운명이라는 게 짓궂기도 하네. 앞니는 잘 심어놨네? 앞니 임플란트 했지. 나는 뭐 잘 살았어.
너도 좋아 보이네.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잘 사니까 보기 좋다. 저는 그 녀석의 말에 정말 웃음만 나오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나는 여기서 너를 볼지 몰랐어. 너희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 우리 반에도 너희 아버지 회사에 다니는 애들이 많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 큰 기업을 물려받을 줄 알았는데 보통 우리 사업 파트너분들은 너희 아버지 같은 큰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금으로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 아니면 젊어서 요식업 사업에 큰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너는 둘 다 아닐 것 같은데? 저는 그 녀석의 사정을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일부러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람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면 좋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가 밀려 들어오는 어음을 갚지 못하고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 그래서 집안이 빚더미 안게 되고 대학도 졸업 못하고 나도 바로 일을 시작했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어. 그동안 너무 미안해. 이렇게 말한다고 용서가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때는 너무 어렸잖아. 뭐 어린애처럼 무릎 꿇고 빌길 원하는 건 아니지? 18살이면 알 것 다 아는 나이지 않아? 주민등록증도 나오는 나이인데 어떻게 어리다고만 하겠어. 그때 나는 분명 너한테 그건 나쁜 짓이라고 충고도 여러 번 주었던 것 같은데 넌 내 말이나 친구들 말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잖아. 근데 너의 그 질 나쁜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는 거야? 우리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는데 그 녀석은 갑자기 허리를 굽히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현수야, 정말 미안해. 제발 옛날 일은 잊어주라. 벌써 20년도 넘은 이야기잖아. 옛날 이야기 꺼내서 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 나한테 안 좋을 건 뭔데? 아, 고등학교 때 자퇴한 거? 내 잘못도 아닌데 자퇴한 게 잘못인가?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너는 알잖아. 그러지 말고 일어나. 네가 자꾸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잖아. 나는 너처럼 네 가난을 가지고 모욕하지도 너의 노모를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제 말에도 허리를 계속 굽히고 있더라고요.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그때 일쯤은 그냥 묻고 지나갈 수 있는데 뭐가 어렵다고 하는 거야? 나는 그때 일 용서 못하겠다고 말하는데 네가 우기니까 그러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려줄까? 사업 파트너 선정할 때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책임감과 인성을 중요하게 여겨서 성공한 거야. 그래서 내 사업에는 적은 자금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거고 나와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까 사업주분들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번창하고 키워나가는 거지. 그런데 난 너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미안하다. 너와 함께 사업을 할 생각은 없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흥분한 녀석이 저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멱살을 잡고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원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놈이 양복 입고 몇 번 운 좋게 성공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지? 응. 그런다고 네가 다 가진 것 같아? 세상 다 산 것 같아? 부모도 없고 엄마가 버리고 간 놈이 뭐가 잘났다고 내 앞에서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것도 없던 네가 왜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 넌 네 손에 쥔 것들이 다 네 것이라고 착각했나 보네. 넌 처음부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말이야. 다 너희 아버지가 이룬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구는 거야? 결국 하나도 없이 다 이뤘잖아. 그래서 고소하냐? 내가 네 앞에서 빌빌 키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 미안한데 나를 너와 같은 취급은 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반가운 거지. 네가 망하고 내게 와서. 오늘은 예정을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 줄게. 보안팀, 여기 내 친구분 좀 밖으로 모셔다 드려. 녀석은 나가면서까지 화를 버럭 내며 보안팀에 화풀이를 하고는 자기 발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아는 사업체 사장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와 악연이 입을 타고 이곳저곳 흘러들어갔는지 여러 곳을 기웃대었지만 그 녀석의 인성을 아는 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다 거절을 했다고 하네요. 자업자득이었겠죠. 그리고 들리는 말에는 홀로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지만 사업 기술도 장사 머리도 없었던 녀석은 1년도 안 되어 폐업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공짜라는 게 없는 세상인데 말이죠. 그 녀석의 아버지 사업이 망하지 않고 예정대로 사업을 물려받았다고 해도 그 사업이 예전처럼 잘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세계도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이고 언제나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되어 버리는 곳이니까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살면 살수록 모를 일인 것 같아요. 바쁘게 사느라 그 녀석의 존재조차도 거의 잊고 지냈는데 우연한 계기로 복수까지 하게 될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 녀석의 실패는 아버지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인 듯 달고 있는 날개가 쉽게 녹아내리는 밀랍이라는 것이겠죠. 밀랍 날개를 달고 신인 것처럼 하늘 높이 날아오르려고 했던 이카로스는 결국 밀랍 날개로 나락으로 떨어졌으니까요. 저는 지금의 그 녀석을 보면 딱 이카로스의 날개가 떠오릅니다. 스스로 날개를 더 단단하고 훌륭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달았다면 그 녀석이 지금처럼 바닥까지 떨어져 내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단단한 날개로 만들 수 있는 남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었으니까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사연을 쓴 것은 그 녀석보다 제가 잘났다고 쓴 글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와 똑같은 인간이었고 미숙한 건 매한가지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들여다보지 않고 상대방을 깔보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의 그 생각이 옳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저 자신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도 본인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일어선다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더 단단하고 멀리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서 하늘 높이 날아오를 테니까요.